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봤냐면은 소독과 살균에서 물리적인 소독법 해갖고 봤어요. 자, 물리적인 소독법 그러면은 하염살균법이라든지 건열살균법, 자외선살균법, 방사선살균법, 좋은살균법 해갖고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소독법 같은 경우는 한 10종류 정류를 여러분들이 보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요 물리적인 소독법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자, 간헐멸균법에가 나와 있죠. 그죠? 요거는 포자 형성균까지 없앨 수 있는 자, 소독 살균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간헐멸균법 해갖고 요게 시험 문제로 아주 잘 나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물리적인 살균법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죠? 자, 오늘은 화학적인 소독법 요걸 볼 거예요. 자, 그렇게 돼가 있죠. 그죠? 네. 우리가 화학적인 소독법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화학약품을 이용해 갖고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화학적인 소독법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단백질을 응고시킨다든지 산화작용을 한다든지 단백질과 화합물을 생성한다든지 단백질 변성을 한다든지 해갖고 요 미생물을 없애는 방법이 화학적인 소독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독할 대상물하고 소독할 이런 대상물하고 접촉 시간이 길수록 자, 요거는 소독 효과가 높아질 거란 뜻이에요.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소독제의 농도가 진할수록 효과는 커진다 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소독제 농도가 진할수록 효과가 커짐 돼가 있는데 요거는 알맞게 써야 됩니다. 농도를 아주 짙게 썼다고 해서 효과가 막 높아지는 것보다는 이 소독제는 몇 퍼센트를 이용하십시오 하는 게 있거든. 그걸 잘 지켜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화학적인 소독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석탄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석탄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석탄산이라는 말보다는 뭐를 많이 들었냐면은 페놀이라는 걸 많이 들었어요. 페놀. 근데 요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한번 듣고 왔어요. 요 석탄산 개수, 석탄산 개수 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소독제 구비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석탄산 개수가 높을 것 해갖고 보고 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석탄산 개수라는 말 물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석탄산 개수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석탄산 개수 그러면은 우리가 이 페놀이라는 물질, 석탄산이라는 이 물질이 어떤 균을 갖다가 살균할 거냐면은 장티푸스균, 티푸스균 이런 균을 갖다가 살균하는 이 효과하고 다른 소독제가 이 장티푸스균을 살균하는 이 효능을 갖다가 비교한 수치를 갖다가 석탄산 계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석탄산 계수가 높을수록 훨씬 살균 소독력은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요 석탄산 같은 경우는 2 내지 5% 용액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은 평균 3% 정도만 사용하면 됩니다. 요 석탄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배설물을 갖다가 소독하는 데 쓰인다든지 아니면 실내벽, 오염된 실내벽, 기물 소독 요런 데 이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계속 석탄산 개수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소독제의 표준 약품으로 쓰이는 게 석탄산, 페놀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보시면은 그레졸 대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있는 요 석탄산보다 소독력이 2배 이상 좋다 대가 있어요. 석탄산보다 크레졸이 소독력은 2배 이상 높은 게 크레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크레졸 같은 경우는 3% 자, 액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크레졸 같은 경우는 전염병 이나 일반 소독용으로 쓰인다 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가장 많이 보냐 하면은 사실 그게 뭐였는지는 모르실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TV 드라마 같은 거 보실 때 있죠. 그죠? 자, 그럴 때 보면은 의사들이라든지 이런 자, 사람들이 뭐예요? 소독하기 전에 손 소독하잖아. 손 막 씻고 있죠. 그게 크레졸 용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통 병원 의사들 수술하기 전에 손 소독제로 쓰이는 게 크레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점이 있어. 이거 같은 경우는 냄새가 지독하다는 거.
냄새가 너무 심해요. 보통 요거 크레졸 용액으로 손 닦는 외과 닥터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에는 엘리베이터 이 닥터들이 타고 내렸다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의 냄새를 풍길 정도로, 물론 크레졸 씻고 나서 뭐예요? 잘 생겼지만은 그 냄새가 밴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졸 같은 경우는 식품 소독에는 아주 부적합. 자, 그리고 손발 소독하는 데 쓰인다고 되어 있잖아. 이게 병원 닥터들 수술하기 전에 손 소독제로 쓰이기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어물통이라든지 동물 축사라든지 이런 소독하는데 크레졸이 이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포름알데히드가 내가 있는데, 이 포름알데히드는 뭐라고 하면서 문제가 많이 나냐면은, 이거는 유일하게 가스 소독제라고 보시면 돼요. 포름알데히드는. 그래서 가스 소독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해갖고 여러 가지 문제 내면서 포름알데히드 요것도 내면은 여러분들은 포름알데히드에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죠? 요거는 가스 소독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실이라든지 발효실이라든지 도서실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살균 소독하는데 포름알데히드를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포름알린 데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포름알데히드. 이거 가스였어요. 그죠? 이 가스를 갖다가 수용액, 액체 상태로 만드는 게 포름알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균실이라든지 국실, 발효실, 병실, 거실, 도서실 요런 데 소독제로 쓰이는데 무균실, 발효실, 병실, 거실 다 알겠는데 국실대가 있어요. 국실 그러면은 요거는 메주라든지 누룩이라든지 요런 거 띄우는 방을 갖다가 국실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성홍이 나와 있어요. 보통 요거 성홍을 갖다가 성홍수라고 이야기해요. 성홍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천배로 희석해서 사용한다 데가 있죠.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재밌죠. 성홍은 1만큼만 써요. 성홍은 1. 그 다음에 염산 같은 경우에는 10만큼. 염산을 열. 자, 그 다음에 물을 갖다가 성홍은 1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물 같은 경우에는 989.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1000이 되죠. 그죠? 성홍은 이만큼, 1만큼만 넣는데도 요걸 갖다가 우리는 그죠? 요걸 갖다 성홍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요거 한번 보세요. 포자 형성균까지도 없앨 수 있는 게 성홍이라고 제가 있어요. 자, 우리는 성홍이라는 것보다는 주로 성홍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 여기 1000배를 희석해서 사용하죠. 물 989에 염산 10에다가, 자, 성홍을 1만큼만 넣었어요. 근데도 요걸 갖다가 성홍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 성홍 같은 경우는 포자 형성균까지도 없앨 만큼 살균력이 뛰어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성홍수는 어떤 데다가 요거는 살균합니까? 할 수 있겠죠. 자, 식기, 자, 음료수 요런 데는 절대로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식품, 식기, 음료수 요런 데는 절대로 접촉되지 않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성홍수 같은 경우는 손이나 발하고도 절대로 접촉하면 안 돼요. 만약에 성홍수를 가지고 소독제를 쓸 거다 그러면 꼭 장갑을 끼고 써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성홍수가 꼭 어디에다 쓸까 하겠는데, 기구라든지 기계 소독에 적당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금속제다. 그럴 경우에는 이 성홍수 같은 경우는 금속을 갖다가 부식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또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포자 형성균을 없앨 만큼 강력한 살균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은 생석회대가 있죠. 요거는 산화칼슘이에요. 산화칼슘. 요 산화칼슘 같은 경우는 어물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분뇨라든지 요런 데 소독제로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보시면은 양성 비누대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이 비누하고 반대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비누 같은 경우는 세정력이 있잖아. 근데 양성 비누 같은 경우는 세정력이 없습니다.
살균력만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 양성비누 같은 경우는 살균력은 강한데 세정력은 없어요. 결국에는 세척제로 쓰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척제로 쓸 수 없어요. 자, 요 양성비누를 갖다가 그냥 양성비누 하면 참 좋겠는데 다른 말로는 역성비누라고도 이야기해요. 역성비누. 자, 양성비누를 다른 말로 역성비누라고 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냄새는 없고 물에 잘 녹고 자, 자극성이나 부식성이 없어서 손이나 식기소독에는 사용합니다. 요거는 살균력은 있지만은 세정력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양성비누 같은 경우는. 보통 요거 같은 경우는 10% 용액, 이거 원액이에요. 원액인데 200배 내지 400배 희석해갖고 요걸 갖다가 소독하는데 보통 소독할 대상물을 갖다가 요 양성 비누액에다가 담궈 두는 거예요. 좀 담궈 뒀다가 그 다음에 세척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용하는 게 양성 비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손이나 식기 소독에 쓰인다 데가 있는데 과일 채소 씻기에도 좋습니다. 요거 양성비누, 역성비누 같은 경우는 과일 채소 씻는데도 이용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식기소독, 손소독, 과일 채소 요거 양성비누로 쓰고 나서 마지막으로 헹굼을 잘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헹굼을 잘 해줘야 됩니다. 8번째 보시면은 차염소산 나트륨 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우리 어머니가 화장실 청소할 때 뭘 많이 쓰시던지요? 여러분들 여기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화장실 청소 세제 뭐 쓰셨는지요? 틀려도 괜찮아요. 뭐 어때요? 우리 엄마 쓰신 거 쓰는 건데요. 그죠? 한번 올려보실래요? 채팅창에? 아하, 우리 엄마는 화장실 청소 안 하시는구나. 자, 좀 냄새 많이 나는 거 쓰실 텐데. 락스요. 맞아요. 그죠? 네. 김경미 학생은 락서요 써주셨고, 가은이도 락서하고, 정경혜 학생은 락서요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락서 많이 쓰시죠. 그죠? 되게 냄새 많이 나는 게 문제점이죠. 그죠? 차염소산 나트륨이 락스의 주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염소산 나트륨대가 있죠. 여기에 락스의 주 성분이면서 락스의 차염소산 나트륨, 염소계 소독제잖아, 이거. 락스의 주 성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화장실 청소할 때 우리가 락스 많이 쓰는데 락스에다가 다른 세제 같은 거 혼용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락스는 단독으로 쓰기입니다. 락스 단독으로 보통 쓰는데 이거 락스 같은 경우는 물에다가 요거 희석해서 써야 된다는 거 아시죠? 락스 원액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보통 화장실 청소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물 3리터 대가 있잖아. 우리 페트병 같은 경우는 2리터예요. 그죠? 2리터면 그 페트병 하나에다가 반만 하면 3리터가 되겠죠. 그 3리터에다가 락스 뚜껑 있잖아. 그 뚜껑 하나만 하면은 10ml가 될 거예요. 그러면 300배 희석이 되어요. 그거 가지고 화장실 같은 데다가 뿌려놨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물로 헹궈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야 락스 냄새가 덜 납니다. 근데 너무 냄새가 지독하게 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잘 안 헹궈줘서도 냄새가 지독하게 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다른 세제하고 혼용했다든지 하면 락스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난다고 보시면 돼요. 락스는 다른 세척제라든지 이런 거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 학생들 알고 계시죠? 예. 혹시 몰랐다면은 앞으로는 혼용해서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거는 차염소산 나트륨대가 있는데 식품 첨가물로도 허가된 살균제대가 있어요. 살균제, 균을 없애는 데 쓰일 수 있는 식품 첨가물로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만약에 살균제로 써였다. 그럴 경우에는 최종 제품이 되어질 경우에는 절대로 이 차염소산 나트륨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살균제를 쓰고 마지막에는 완벽하게 이 물질을 없애줘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차염소산 나트륨 락서 그러면은 우리가 살균제 아니면 뭐 표백제 냄새 없애는데 그런데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그죠? 우리가 차염소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채소 과일 세척제로도 씁니다. 채소 과일 세척제로도 쓰고 그릇이라든지 뭐 기구 식기로 이런 거 소독하는 데도 쓰입니다. 자, 쓰이는데 요 차염소산 나트륨 같은 경우는 꼭 마지막으로 잘 헹굼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백분해가 나 있어요. 염속의 표백제대가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많이 들었냐면은 차염소산 칼슘이에요. 우리가 위에는 보세요. 차염소산 나트륨이고 표백분은 차염소산 칼슘. 여러분들이 보통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갖고 표백분을 치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클로로칼키라고 나와 있어요. 괜찮아요. 똑같은 거예요. 클로로칼키나 자, 요 표백분이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 표백분 갖고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지하수 살균하는 데 쓰인다는 거. 지하수는 살균 소독제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수돗물이라든지 과일 채소라든지 수영장 뭐 기기 살균 소독에도 많이 쓰인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 보시면 오존해가 나와 있어요. 요 오존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냄새를 맡다 그런 뜻이에요. 보통 이 오존은 물하고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오존은 어떻게 만드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공기에다가 전기 접촉시켜 갖고 이걸 오존을 생성하는데 전기가 많이 소비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뭐라고 할까? 이거는 비경제적인 이런 게 결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오존을 사용해 갖고 소독한다 그럴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든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강한 살균력에다가 침전물 생기지 않고 냄새가 없고 요거는 뭐예요? 장점이죠, 장점. 공기 정화한다든지 음료수 소독하고 표백하는데 요 오존이 이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1번째 보시면 에틸알코올대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알코올 소독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갖다가 에틸알코올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에틸알코올 같은 경우는 살균력이 좋다 대가 있어요. 요 알코올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혹시 약국이라든지 그런 데서 살 때 이 에틸알코올이 몇 퍼센트 용액으로 되어 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100% 알코올이다. 이거는 자, 소독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70% 용액이 가장 살균력이 좋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약국에서 알코올을 샀는데 100% 원액이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30 드러내야죠. 30 드러내고 30을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정류수 같은 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0% 용액을 만들죠. 그죠? 그렇게 써야 훨씬 더 살균력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 알코올보다 70% 알코올이 살균력이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보통 알코올 쏨 많이 어디 가서 봤어요? 병원에 가면은 주사 맞기 전에 소독 부위에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알코올 소독 많이 했잖아. 손 소독.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손 소독할 때 알코올 소독 많이 하는데 그게 요 에틸 알코올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점이 있죠. 그죠? 우리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아포 없애지 못한다는 거. 아포 못 없앱니다. 11번째 보시면은 과산화수소대가 있어요. 우리가 과산화수소 그러면은 자 우리가 화학 구조식을 본다면은 H2O2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살균이 되나 하고 봤더니 발생기 산소에 의해서 살균이 된다. 제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물하고 H2O하고 산소하고 이렇게 분해되면서 이때 산소가 만들어지죠. 과산화수소가. 자, 물하고 산소로 분해되면서 자, 이 분해된 요 산소에 의해 가지고 세균을 산화 파괴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살균력을 나타내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2 내지 2.5 내지 3% 용액을 사용한다 데가 있는데 요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상처가 조금 났을 때는 붕산수 갖고 소독해줘요. 근데 이게 상처가 화농성 부위, 고름이 생겼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과산화수소에 가지고 소독해줘요. 병원에서. 요거 같은 경우는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화농성 부위, 왜 고름 생기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소독하는 데 쓰이는 게 과산화수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갖고 우리가 화학적인 소독할 수 있는, 자, 그죠? 걸 봤어요. 11개를 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채팅창에 여러분 틀려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답을 올려보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다음 중 식품 저장법 중에서 화학적인 방법이 아닌 것은 데가 있어요. 화학적인 거는 어떤 물질을 집어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방사선 조사법, 두 번째 염장법, 세 번째 당장법, 네 번째 발효 저장법 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식품 저장법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배웠는데 이 문제가 빨리 쫓아 나와 있죠. 그죠? 자, 요거는 여러분 안 배웠기 때문에 마음대로 한번 써 올려보세요. 네. 몇 번일까 답이? 화학적인 거는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갖고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어떤 물질도 안 집어넣은 게 뭐가 있을까? 1번입니다. 와, 맞습니다. 우리 전경희 학생이 1번입니다 해주셨어요. 방사선 조사법. 와, 우리 학생들, 경미 학생, 서연 학생, 예, 답글 한번 올려보세요. 괜찮아요.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답 쭉 올려세요. 1번이요. 가은이도 누가 이야기했을까? 누가 1번요 했는데. 저희요. 김민지입니다. 민지가, 네, 알았어요. 맞습니다. 소은이도 1번요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채팅창에 답 올리시면 됩니다. 쭉 리액션 많이 할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식품의 화학적 저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는 거. 산 저장법은 세균이 pH 6.0 이하에서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을 이용한다. 맞는 것이에요. 자, 5% 이상의 소금 농도에서 부패가 완전히 억제된다. 가스 저장법은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증가시켜 저장하는 방법이다. 발효 저장법은 발효 시 생성되는 유기산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되가 있어요. 시험 문제를 여기다 이 문제풀이는 조금 요 뒤에 들어가면 안 맞다.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요거는 뭘까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넣어 보세요. 예.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산저장법 그러면은 pH 그자 우리 왜 산저장법 그러면은 식초 넣는 걸 이야기하죠. 그죠? 보통 우리가 세균 그러면은 pH 4.5 이하가 되어야 잘 못 자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그죠? 저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죠. 그죠? 틀렸어요. 6.0 이하니까. 자, 그 다음에 5% 이상의 소금 농도에서는 부패가 완전히 억제된다 데가 있죠. 아니죠. 그죠? 네. 가스 저장법은 공기 중에는 산소 농도를 증가시켜 저장하는 방법이다 하는데 우리가 보통 가스 저장법은 산소 농도를 낮춥니다. 자, 발효 저장법은 발효 때 생성되는 유기산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되가 있죠. 그래서 와, 가은이가 4번요 해줬어요. 네, 맞습니다. 예, 여러분 틀려도 괜찮으니까 답 올려도 돼요. 답 올리셔도 돼요. 뭐 어때요? 틀리면 어때요?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중 화학적 소독제의 표준 물질이던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막 들었어요. 그죠?
화학적인 소독제들. 자, 그것 중에서도 여러분들 표준 물질은 데가 있어요. 자, 표준 물질 뭘로 우리가 했어요? 뭐뭐 개수라는 말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자, 그거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 찾기가 쉬울 것 같아요. 1번입니다. 아, 네. 정경희 학생은 마이크로 대답하셨고, 경미하고 소은이, 가은이, 1번이라고 써주셨어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천천히 답 올려도 돼. 수빈이도 옳지. 김서연 학생도 1번이요. 오, 너무 잘했어요. 누가 있을까? 내가 있잖아. 이 화면 안 보는 사이에 누가 1번이요 했어요. 예. 예, 맞습니다. 1번 맞습니다. 1번이요. 우리가 석탄산 개수라는 말을 썼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다음 중 가스 소독제로 사용하는 거, 요거 제가 가스 소독제 유일하게 하나 있다 이야기했어요. 그죠?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가스 소독제. 제가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 요거 시험 문제로 잘 나옵니다 했어요. 2번 아닌가요? 2번이요. 어, 2번입니다. 예, 여러분들 같이 막 동시에 해갖고 제가 누가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김경미 학생, 김가은 학생 2번이요 해주셨어요. 정경희 학생도 2번이라고 하신 것 같고, 금방 누가 이야기했을까? 네. 자, 어쨌든, 그죠? 가스 소독제는 포름알데히드를 가지고, 자, 우리가 요거 액체 상태로 만든 게 포름알린이라고 했어요. 그죠? 와, 우리 학생들 너무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갑니다. 유별 소독 살균법 내가 있어요. 유별 이거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되게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죠? 종류별 어떤 거에 자 종류를 나눠 본 거예요. 종류를 나누어서 소독 살균하는 방법을 볼 겁니다. 음용수 내가 있어요. 물리적인 방법은 끓이라는 거예요. 끓이는 거. 그 다음에 자외선 소독 내가 있는데 화학적인 소독법에는 염소 소독, 표백분, 오존 소독 내가 있는데 오존 소독 같은 경우는 오존 만드는데 장기가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네. 조리기구 소독 같은 경우는 조리기구도 폭폭폭 삶는 방법. 이게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이죠. 폭폭폭 삶는 거. 그죠? 자, 뭐 일광소독, 증기소독 대가 있고 화학적인 거는 역성비누, 차염소산 나트륨 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락스라고 이야기했어요. 과체류 소독에서는 자외선 소독법, 그리고 차염소산 나트륨이라든지 표백분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갖고 과체류 소독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헹굼을 아주 잘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수건이라든지 식기소독 대가 있는데 폭폭폭 삶는 방법이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비소독, 자불소독 같은 말이죠. 증기소독, 일광소독. 화학적인 거는 역성비누, 염색의 소독 대가 있는데 사실 요 우리가 수건 같은 경우는 뭐가 역성비누는 뭐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세정력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살균력은 아주 좋은데 요거는 뭐 수건 같은데 때 꼈다 그런 것 때는 없애지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리장이라든지 식품 창고 소독대가 있는데 수증기, 자외선, 오존 소독 이용하죠. 화학적인 거는 역성 비누라든지 차염수산 나트륨, 표백분 이런 거 이용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보다 가장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여기죠. 그죠? 여기 제빵사의 손 소독대가 있어요. 10% 역성 비누액으로 소독하십시오. 대가 있어요. 자,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 제빵사. 자, 손소독, 제과 제빵사들 손소독은 10% 역성 비누액으로 소독하십시오. 되가 있어요. 자, 요거 바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다음 중 조리사나 제빵사의 손소독에 적합한 것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 아, 여러분들 이거 잠깐만요. 여기 보면 역성 비누하고 여러분들 뭐하고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들 역성 비누하고 내가 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야기해 줬는데 자, 역성 비누하고 양성 비누하고 같은 말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 자, 참 글씨가 이쁘게 안 써집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다음 중 조리사나 제빵사의 손소독에 적합한 건 뭘까요? 3번입니다. 정지희가 3번입니다 해줬어요. 수빈이도 3번요 넣어주고 가은이도 예, 김경미 학생도 또 3번이요. 3번이요. 김민지가 아주 그죠? 작은 목소리로 3번이요 해줬고 안소원, 김서연, 김경미, 김가은, 이수빈 다 3번이요 넣어주셨어요. 맞습니다. 양성비누입니다. 양성비누, 역성비누, 양성비누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바로 여기에서 그죠? 역성비누라고 해놨고 여기 와서 양성비누 하니까 여러분들이 못 찾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린 거예요. 양성비누, 역성비누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식품, 우리가 이 식품을 잘 저장을 하지 못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자, 저장성이 나쁘다든지 하게 되면은 부패를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식품의 부패 및 저장에 관련해서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패했다, 변패했다, 산패했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이제 보통 우리는 이 식품이 변해서 못 먹겠다. 그럼 우리가 보통 부패했다 이 말을 하는데 자, 영양소에 따라서 불려지는 게 다르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질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변질대가 있는데 식품이 미생물이나 햇볕이나 산소나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 갖고 원래 갖고 있는 이 성질이 변해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걸 갖다가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질. 자, 식품이 미생물이나 햇볕이나 산소나 화학물질이나 이런 거에 의해 갖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갖고 본래 성질이 변해서 먹을 수 없는 상태를 갖다가 변질이라는 말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영양소에 따라서 불리어지는 게 조금씩 달라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부패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그죠? 이 식품을 부패시키는 거는 물론 많은 요인이 있지만은 특히 그죠? 요 미생물에 의해서도 많이 변해서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고도 보시면 돼요. 미생물 하는데 미생물 뭐가 있는지 아시죠? 그죠? 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효모나 곰팡이나 원생동물이나 죄다 다 미생물에 속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미생물들에 의해서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많이 변하게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보시면은 부패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부패대가 있는데 식육, 달걀, 어패류, 단백질 식품들이에요. 다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다 고분자 단백질로 되어 있는 식품이 혐기적인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갖고 적은 물질로 분해되고 되가 있는데 고분자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은 분자가 어떻게 해요? 잘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적은 물질 형태로 분해되면서 형태라든지 경도라든지 색택이라든지 요거는 색택 그러면은 우리가 요 말은 잘 안 써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쓰는 말인데 이거는 광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광택. 식품이 원래 갖고 있던 자, 광택 맛이라든지 이런 게 변한 걸 갖다가 부패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단백질의 그 가장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었어요. 그죠? 자,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라든지 아민이라든지 황화수소라든지 암모니아, 메탄캅, 메탄 뭐 이런 가스들이 생성되면서 악취를 유발한 걸 부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결국에는 무슨 식품이 문제였어요? 단백질 식품이 문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머
아미노산은 여러분들이 식품학 시간에 굉장히 많이 듣던 거였어요. 그죠? 왜?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야 단백질을 만들죠. 그러면은 단백질이 분해된 건 아미노산, 작은 단위가 아미노산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요 아민이라는 것도, 자, 우리가 그죠? 예. NH2, 자, 요걸 갖다 우리가 아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아미노기에 어떤 다른 물질이 결합되어 있는 걸 아민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미노기 어디서 봤어요? 아미노산에서 보던 그죠? 그죠? 자, 요것도 결국에는 그죠? 질소를 갖고 있는 화합물들의 분해물로 생성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황화수소대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단백질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자, 황을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들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 거에 의해 갖고 황화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성시켰어. 암모니아대가 있잖아. 우리가 단백질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가면은 암모니아 냄새 발생하게 한다고 했죠. 뭐 때문에? 그죠? 아미노기 때문에. 자, 암모니아 생성하고 메탄캅대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요거 메탄캅 같은 경우에도 황 S 그자 그죠? S가 들어있는 유기화합물. 자, 메탄캅. 뭐 메탄이라든지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간단한 탄화수소 기체를 메탄이라고 합니다. 요런 가스가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식품에서 가스가 만들어지면서 악취가 났다는 건 먹을 수 없는 상태란 뜻이죠. 그죠? 황화수소가 만약에 여러분들 상승됐다 그러면 달걀 썩는 냄새 납니다. 자, 결국에는 식육이나 달걀이나 어패류라든지 고분자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자, 형태, 경도, 색, 맛 이런 걸 변해갖고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걸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백질,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이 자, 문제를 일으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변폐해갖고 나와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화학적인 요인이라든지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변해갖고, 자, 변화되는 걸 갖다가 변폐했다 되가 있는데, 변폐한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패 먼저 볼게요. 산패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우리 그저 새내기들은 안 들었고 우리 지금 2학년 올라갈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산패에 대해서 지질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유지, 자, 지질을 갖고 있는 식품들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좋지 않는 냄새를 유발시키고 자, 그러면서 맛이 나빠지고 빛깔이라든지 이런 게 변하는 걸 갖다가 산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공기 중에는 산소하고 결합했다고 그러면서 산화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죠? 자,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접촉하면서 산화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그죠? 지질분해 일으키면서 자, 우리가 그죠? 좋지 않은 냄새라든지 맛도 안 좋아지고 색깔도 변하고 요걸 갖다가 산패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지질 산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산패 종류 여러 가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새내기들은 아직 안 들어본 소리고 우리 2학년들은 지질의 산패 해가지고 여러분들 4가지에다가 변향까지 들었던 기억 나시죠? 어쨌든 산패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도 발생합니다. 자동적으로도 발생하고 자동 산화에 의한 산패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찌질 식품을 그냥 가만히 둬도 산패가 일어나는 걸 자동 산화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 산화에 의한 산패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질의 산패는 일어나는데 빛이라든지 요거 자 햇볕에 그죠? 유지 제품을 햇볕하고 접촉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식용유를 갖다가 오랫동안 튀김유로 썬다든지 해도 산패로 가는 길이죠. 자, 세균이라든지 습기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산패는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우리 집에 쓰고 있는 식용유 같은 경우 그렇게 오래 써도 산화도 안 일어나고 산패도 안 일어나던데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산패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항산화제라는 걸 넣게 됩니다. 항산화제를 첨가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몇 달씩 두고 자 써도 이게 지질의 산화, 산패가 안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항산화제를 첨가해 줬다고 보시면 돼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보통 집에서 식용유라든지 오일 종류들, 자, 요런 거 유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많이 보관하냐면은, 자, 우리가 찬장 그래도 위에 얹는 게 아니고 아래쪽으로 넣게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부엌에서 그나마 온도 차이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낮은 온도 돼 그러면은 아래쪽이죠. 아래쪽. 위쪽이 아니고 아래쪽. 우리 어머니가 식용유 보관하실 때 보면 찬장 아래에 넣지 위 찬장에 얹지 않습니다. 어쨌든 습기가 없고 서늘한 냉암소 같은 데다가 보관을 해야 지질의 산패는 덜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식품의 부패대가 있어요. 자, 요 부패 같은 경우 식품의 부패 미생물대가 있는데 축산물이나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바실루스균이나 슈도모나스대가 있죠. 자, 요 바실루스균 같은 경우는 빵하고 굉장히 관련 있는 균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슈도모나스 같은 경우는 저온균이면서 요거는 물이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균주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어패류대가 있죠. 슈도모나스. 자, 요거 물이라든지 그런 데서 저온균에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축산물 어패류 같은 경우는 바실러스하고 슈도모나스라는 요런 균주에 의해서 부패를 시킬 수 있고 단백질 가공식품 같은 경우 바실러스하고 클로스트리디움 대가 있죠. 자, 요런 균주들 빵, 건어물, 과실 등과 같이 수분이 적거나 산성식품은 곰팡이에 의해서 내가 있는데 여러분들 빵 같은 경우 자, 여러분들 곰팡이뿐만 아니라 바실러스 균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다른 것보다는 우리는 뭐예요? 제가 제 빵에서는 자, 요 바실러스 균을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계속 포자라는 말을 했어요. 그죠? 포자 생성균 이야기했는데 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세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열을 높은 온도를 이용한다든지 할 때 없앨 수 있는데 요 포자는 없애지 못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바실러스균 같은 경우는 포자 형성균이에요. 포자 형성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빵하고 제과에 관련된 일을 하실 분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바실러스균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수업을 하게 되겠지만 굉장히 주의해야 할 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식품의 부패 요인대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가장 저는 요 식품위생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패 요인은 온도, 그 다음에 보시면은 수분 함량, pH, 그 다음에 산소, 시간, 요거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 식품위생학에서 요거는 제가 서술형 시험 문제라도 굉장히 잘 내는 부분이에요. 잘 내는 부분이고 굉장히 우리가 식품 부패하고 관련된 거, 요 온도라든지 수분이라든지 pH, 산소,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요거는 잘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온도, 부패 요인 중에서 온도대가 있죠. 우리가 보통 식품을 보존할 때 우리 어머니가 좀 더 오랫동안 보존하는 방법이 냉장고 아니면 냉동고였어요. 그죠? 자, 미생물에 의한 식품 부패 가장 중요한 요인이 온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저온균 같은 경우는 지금 16에서 20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저온균은 10도에서 20으로 보죠. 중온균 같은 경우는 25도에서 40도, 고온균은 50도 내지 60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미생물들을 갖다가 좀 더, 자,
미생물로부터 식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몇 도 이하로 5도 이하 온도로 보관한다. 우리 냉장고 온도 여러분 집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 집 냉장고 온도가 보통 몇 도인지 보통 4도 5도 요 온도대가 세팅대가 있을 거예요. 요 5도 이하로 저장을 한다든지 여기 보시면은 자 고온균이 60도죠. 5도 이하에다가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품 보존할 때 60도 이상 온도에서 보존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집에서 60도 이상 온도로 보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밥 어디다가 보존하면서 먹어요? 냉장고에? 아니면은 60도 이상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밥솥이요. 네, 맞아요. 밥솥이에요, 밥솥. 와, 우리 경미 학생도 밥솥이요, 소원이도. 와, 맞습니다. 밥솥이에요. 자, 우리가 식품을 좀 더 오랫동안 미생물로부터 보호하면서 보관하는 방법이 5도 이하 아니면 60도 이상.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온균부터 고온균을 갖다가 살 수 없게 하는 온도가 5도 이하 60도 이상에서 보관하는데 자, 우리 보통 밥솥이 60도 이상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온도가 5도 이하의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에 보관한다든지 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먹겠다 할 경우에는 밥솥에 그대로 뒀다 먹어도 되죠. 안 그러면 우리가 밥을 갖다가 냉동실에 넣는다든지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게 되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요 세균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부패 세균은 요 중온균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부패 세균은 대체적으로 중온균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 가장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중독이 많이 걸릴 때가 여름철이에요. 식중독 많이 발생하는 때가. 대체적으로 자, 부패세균은 중온균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좀 더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으로 자, 저온 보관하게 되겠죠. 냉장 보관이라든지, 그죠? 그러면은 요 미생물들 증식이라든지 식품 효소가 작용이 안 되죠. 억제해갖고 부패 속도를 갖다가 늦추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온 보관하는 방법이 우리 가정집이라든지 아니면 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패 요인 중에서 온도, 높은 온도가 가장 문제가 일으키겠죠. 그죠? 온도. 그래서 5도 이하. 여러분들 이거 다 기억 안 하셔도 온도 그러면 식품은 5도 이하 아니면 60도 이상에서 보관합니다. 요걸 갖다가 잘 기억하십시오. 5도에서 60도 요 온도를 비껴가는 온도대에서 보관하기입니다. 두 번째 수분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우리가 식품 중에 있는 수분 같은 경우에는 자유수하고 결합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미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이 뭐냐는 거예요. 자, 미생물들이 이용 가능한 물이 자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생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게 결합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 식품에 들어가 있는 자유수 함량이 높을수록 미생물들이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분 함량을 봐가지고 자, 우리가 미생물들이 잘 증식할 수 있다 없다를 보는 게 아니고 물론 수분 함량이 많을수록 미생물들이 살기 좋은 조건은 되어지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식품에 들어가 있는 물 그러면은 자유수하고 결합수가 있는데 자유수 함량이 많을수록 결합수가 많다면은 미생물들이 이거는 작용하지 못하는 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분 함량을 잘 안 보고 뭐로 봤어요? 기억나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AW. 자, 워터 액티비티 해갖고 수분 활성도라고 합니다. 수분 활성도 같은 경우에는 자유수 함량이 얼마나 많냐를 보는 거죠. 와, 가은이가 수분 활성도라고 올려줬어요. 예, 맞습니다. 수분 활성도예요.
워터 액티비티. 자, 요 수분 활성도로 우리가 보통 수분 함량보다는 수분 활성도를 보는 이유가 요 수분 활성도 수치가 높을수록 자유수가 많다는 뜻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식품을 갖다가 좀 더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있는 수분 함량이 낮아야 된다는 뜻이죠. 식품의 수분 함량 조절해서 부패를 방지하라 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좀 더 오랫동안 보존하는 방법으로 수분 함량을 날려보내는 거 건조법 많이 쓰죠. 건조법 쓰는데 우리가 보통 식품을 갖다가 햇볕에 말린다든지 건조를 시킬 때 날아간 물, 자, 그 물은 자유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수를 없애는 방법이었어요. 수분 함량을 낮춰주는 방법. 우리가 보통 자 식품을 좀 더 오랫동안 보존하려면 미생물로부터 보호하려면 워터 액티비티가 0.7 이하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수분 활성도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수업하면은 굉장히 길어지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학교에 오시면은 수업 시간에 제가 요거 조금 길게 수업해 드릴게요. 예, 어쨌든 수분 함량을 낮춰서 미생물이 이용하지 못하게, 자, 미생물들이 이 자유수를 갖다 이용하지 못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식품을 좀 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시간이 10시 50분인데 여러분은 10분간 쉬어야 되는데 제가 요거는 같은 거기 때문에 그죠? 한 단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 끝나고 나서 제가 10분간 여러분들 쉬게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소이온, 자, 수소이온 농도 그러면 우리가 pH를 이야기합니다. pH. 자, 우리가 보통 이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pH대는 중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성.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pH대는 중성이에요. 자, 대부분 부패 세균은 pH 5.5 이하에서는 증식이 져야 된다 되가 있는데 요 pH 5.5보다 pH 4.5 정도 요보다 더 요 이하에서가 세균들이 증식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pH 4.5에서 6.8에서 잘 증식하지요. 가장 증식을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요 곰팡이 같은 경우는 pH가 낮아도 생성된다고 되어 있어요. pH가 낮아도 생성돼요. 우리가 보통 산저장법을 썼어요. 산저장법은 무슨 말이에요? 식초를 이용해 갖고 식품을 저장했다는 뜻이에요. 산저장법 같은 경우에는 자, 식초를 이용해 갖고 식품을 저장하는데 봤더니 세균은 보니까 4.5 이하에서 증식 못한다고 돼가 있고 곰팡이 돼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산저장법 쓴 것 중에서 곰팡이가 생성되는 게 있어요. 왜? 요거 같은 경우 왜 집에서 그죠? 식초 절임한 식품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오이지 같은 경우 자 소금 넣고 우리가 뭐 식초 넣고 했다. 자 그럴 경우에 거기에서 보면은 이 곰팡이 같은 경우는 볼 수 있어요. 왜? pH가 낮아도 곰팡이는 증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효모 같은 경우는 4에서 8.5 정도 pH에서 가장 증식을 잘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산소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는 균주들이 자, 산소가 있어야 잘 사냐, 없어야 잘 사냐 대가 있어요. 혐기성균 대가 있죠. 자, 요 혐기성균 같은 경우는 산소가 없어야 잘 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호기성균 대가 있는데 산소가 있어야 잘 살 수 있는 균주는 호기성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호기성균, 그 다음에 미호기성균 대가 있는데 요 미호기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기 중에 있는 산소에서는 잘 못 살아요. 미호기성균 같은 경우는 보통 미호기성은 산소가 2 내지 10%만 있어야 돼. 미호기성균 같은 경우는. 자, 그럴 때 요거는 잘 자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늘 거기까지 수업이 갈란가 모르겠는데 캠필로박터균이라든지 이런 균주들 같은 경우에는 미호기성균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네. 산소 농도가 2 내지 10%만 되어야 잘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성염기성대가 있죠. 자, 요거는 산소가 있어야 잘 살 수 있는 균주이죠. 근데 산소가 없어도 잘 산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우리가 이 균주를 없애려면 산소를 없애버린다든지 산소를 없애야 잘 사는 균주 같은 경우는 산소를 준다든지 그러면은 없앨 수 있는데 통성염기성균 같은 경우는 산소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이게 없애기가 가장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요 균주가. 산소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그러면 산소가 없애도 살 거고 있게 해도 살 거고 그래서 통성염기성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병원성 생균들이 통성염기성균이에요. 없애기가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죠? 네. 왜 요거 통성염기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살모넬라 식중독 많이 들어보셨죠? 살모넬라 식중독균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자 여러분들 통성염기성 그러면은 여러분들 빵 발효할 때 이스트 쓰잖아. 이스트가 통성염기성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편성염기성대가 있는데 요거는 절대로 산소가 있으면 못 사는 균을 갖다가 편성염기성균이라고 합니다. 보통 통조림이라든지 이런 데서 밀봉시켜 놓은 데서 요 균주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산소 같은 경우는 어떤 균주이냐에 따라서 산소를 더 주고 덜 주고 해갖고 조절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통성염기성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대가 있어요. 시간을 조절해 줘야 되겠죠. 시간 조절했는데 딸랑 4라는 숫자만 써놨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음식을 조리를 했어요. 음식 조리하고 나서 적어도 4시간 이내로 섭취해버리라는 뜻이에요. 4시간 이상 이걸 갖다가 저장하면서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식품 조리하고 나서 4시간 이내로 먹어야 문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4시간 이상으로 뒀다가 먹을 거다 그럴 경우는 저온 저장을 한다든지 60도 이상의 온도에다가 저장했다 먹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